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이 파장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김예지 의원을 두고 한 발언 때문인데 어떤 발언인지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예지는 저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예지 과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례 한 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지.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는 근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힘들고 근데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돈 있고 학력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먼저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거는 실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으로 비례대표로 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하면서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을 했었어요. 예. 그 비대위원 할 때 상당히 많은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호평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아무리 유튜브라지만 저런 발언했던 걸 보면 저희 당 소속입니다만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저는 문제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같이 유튜브를 이끌었던 그 감동란 씨인가요? 그분이 한 이야기는 더 심각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에 대한 혐오 발언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김예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장애인 그룹에 대한 장애인 그 계층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떤 말로도 저는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예지 의원이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 배경이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2월에 탄핵 표결 때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갖고 있는 스탠스라고 하는 게 탄핵 찬성에 나섰던 우리 당 국회의원들 또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 그리고 당론을 어긴 해당 행위자라는 평가를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동안에 총구를 겨누고 한동훈 대표부터 시작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적개심을 보였는데 그 맥락에서 김예지 의원을 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회자가 장애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장애인 비하까지 저는 확산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을 한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쏘아붙이고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까지 적개심을 드러내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탄핵 찬성이라는 것을 마치 해당 행위라고 하고 당론을 어겼다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 박민영 대변인을 두둔하는 또 다른 또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당 행위자다. 해당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탄핵 찬성을 했던 당시 당론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탄핵이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올라온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다 지고 끝난 다음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시에 12월에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그 의총 결과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나선 거 아닙니까? 탄핵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꾸자 아니면 탄핵을 인용한다는 그걸 수용하는 당론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비대위원장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금과 옥조처럼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했다는 것을 해당 행위 배신자, 저도 전당대회 나와서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하면은 제가 정말 황당한 게 당시 6월 3일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형적 해당 행위자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수용이 됐고 우리가 대선에 참여했고 대선에 졌던 상황이고 지금이 왔는데도 예. 12월 달 탄핵 절차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탄핵 찬성 파들에 대해서 저렇게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친한계여서였다라고 네, 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에 이른바 공격수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분인가요? 대표적인 저격수 역할을 했죠. 예.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미디어 대변이니까 이른바 이제 인증 패널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저도 뭐 가끔씩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이제 친한계 또는 혁신계 또는 탄핵 찬성 그룹 이쪽에 대해서는 정말 난사를 할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인 비난을 많이 했었고 예. 거기에 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 김혜지 의원을 막 비난을 하는 과정에 장애인 비하까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한동훈 전 대표다. 그러면 지금의 파장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에게 사의 표명을 한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사표를 받지 않고 경고를 주는 걸로 지금 끝난 거죠. 그래서 또 파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전히 계속 남고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최고위원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른바 쌍권 체제 때 그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갔던 사건을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한 듯한 걸로 뉘앙스가 있어서 예.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때는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정치적 입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관한 발언이었지만 우리 당의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치 입장을 넘어서서 예. 특정 장애인 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하고 혐오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사표를 제치를 하니까 장동혁 당대표께서 반려했다라는 것은 예. 한 가지 뜻밖에 안 되죠. 박민영을 두둔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둔한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한 발언 또 당신의 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 나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아. 예. 라는 뜻 아니겠어요? 김민수 최고가 과천 상륙작전이라는 정치적 입장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편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가.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박민영 대변인의 과거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현직일 때 네. 대통령실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맞습니다. 24년 10월까지 근무를 했다가 하면은 친윤 쪽이라고 맞습니다.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에 선대 기간에는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과 함께 그 청년 역으로 일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했고 예. 행정관 일을 마치고 와서는 이제 당에 와서 그때 쌍권 체제 때 들어와서 지금 장동혁 체제 이르기까지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태가 우리 당에 또는 우리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비난의 이 족쇄나 낙인이 찍힐까 봐 가장 겁나고요. 그렇다면 조기에 이건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 조기에 차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께서 나서서 두둔하고 감싸는 듯한 모습을 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예. 이게 애지중지 현재하듯이 정말 장동혁 당대표가 무슨 이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저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퇴가 당연한 건데 예. 그걸 사퇴시키지 않고 반려했다는 우리 장동혁 대표를 보면 정말 박민영 대변인을 정말 애지중지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사게 될까 봐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어제 오늘 나온 관련 발언들을 보면은 지도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고요.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모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박민영 대변인과 통화를 했고
대표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자그마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라고 약간 불만도 좀 내비쳐서 좀 파장이 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어쨌든 의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당의 의원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당의 대변에 의해서 자당 의원이 저렇게 이제 혐오 발언을 듣게 되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어떤 일을 당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자그마한 일이고 언론이 이걸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의 이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앞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과거에 이제 저런 정도의 문제성 발언을 한다면 그 즉시 대변인직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맞고 예. 본인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과도 김혜지 의원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애둘러 하는 사과고 예. 변명 끝에 사과를 했어요. 여전히 그 처신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논란은 뭐 없애고 인재는 지킨다. 저런 사람이 인재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예. 저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이 저 당의 대변인으로 있다라는 어떤 그 낙인을 혹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도록 자초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질책을 했다지만 사실상 두둔하고 예. 사실상 저거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김혜지 의원은 필요 없는 사람인가요? 게다가 김혜지 의원은 저런 식의 사과를 받을 의향이 없어요. 지금 박민영 대변인과 그 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대표가 나서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저는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대표의 그 대변인 아니냐. 당대표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전광훈 목사 등과 연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변인은 나가서 저렇게 이 자당의 전직 대표를 저격하면서 또 비례대표 의원을 혐오하는 식의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장애인들 혐오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감싸고 두둔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내지는 집행부의 모습이라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의 사과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가 가끔 있는데 그냥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사자라든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가 빠진 사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혜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 윤리위라든가 분명히 이런 거를 심판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다들 말씀하십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사과는 가장 신속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과의 대상을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사실 하루 정도는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게 이슈가 확산되니까 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타이밍을 가졌고 사과도 애둘러서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었고 본래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 했던 김혜지 의원 그 사과의 가장 정확한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김혜지 의원은 김자도 나오지 않는 맞았어요. 사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그냥 못 이겨서 억지로 하는 사과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데 이게 사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한 내용이 아니고요. 김혜지 의원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허위 사실로 유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권익을 확충한다는 그런 취지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아주 오독을 해서 마치 무슨 장기 적출을 허용하는 거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막 불안감, 공포를 만들어내면서 예. 이걸 SNS나 이런 데서 공론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을 뭐 장애인이라고 비하했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소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제출한 장애인 관련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도부가 우크릭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 표현의 수준,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뭐 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회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면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뭐 박민영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지층들에서 나오는 그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 중에 박정화 의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도부의 우클릭이 좀 우려가 된다. 저희가 바로 뒤에 정광훈 목사도 살펴볼 텐데 최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황교안 전 총리 관련 언급이라든지 계속해서 우클릭하는 행보가 맞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우파들이 흩어져 있는 우파들이 예. 똘똘 뭉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이제 뭐 눈덩이를 더 크게 뭉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통상의 상황에서 집토끼 먼저 잡고 그다음에 들토끼 잡으러 가겠다라는 전략하고는 같을 수 없는 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그런 어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뒤에 지금 정치 상황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나 혹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들은 그 이 내란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예. 서부지방법원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하자면 침탈하는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겠다는 것은 집토끼를 잡는 차원의 전략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거는 수권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고 수권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런 대중정당으로서의 지향점을 포기하고 정말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당이 끌어안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저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쳤던 것의 계획인지 그때 내가 계획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당내에서 과연 저거를 수용하거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달 광주를 찾겠대요. 지난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결국 참배도 못하고 충돌을 빚었는데 근데 저런 언행을 하면서 광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게 과연 광주 시민들한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맥락 없는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경륜, 정치력, 리더십의 한계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당대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확장성 있게 치를 수 있을까? 예.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상당히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광훈 목사가 오늘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용해. 나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조사를 하러 오라고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좌파 대통령이 되면 꼭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고 걔들은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그 교회가 영치금을 보낸 것과 목사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은퇴한 목사니까. 에? 내가 5년 전에 은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 난임 사건에 대해 배후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사건 벌써 10달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하고 이 조사도 뭐 2시간 정도에서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정광훈 목사 답을 했고 잘 모르고 난 그냥 설교를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일단 뭐 명목적인 논리는 자기와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걸로 정리를 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때 탄핵 국면이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 질서와 기존의 이 공공 안녕 질서가 얼마나 위협받고 허술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서부지법 난동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상당수가 또 재판에 붙여져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부지법 난동으로 들어갔던 그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이 정광훈 목사 교회에 전도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도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충성심 이런 것들을 보인 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수사를 하는 이 경찰 쪽에서는 정광훈 박사로부터 어떤 교사나 아니면 배후 조정을 받지 않았겠냐는 저는 합리적 의심에서 수사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증거 자료나 당사자의 진술이나 이런 걸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 법률적으로 실제로 배후 조정했거나 그 교사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에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을 독려했던 국민 저항을 계속 띄웠던 정광훈 목사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국민들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진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뭐 재판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정서적으로 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 못한다. 예. 본인도 그 전도사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의 지금 우클릭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지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분인데 이 정광훈 목사와 연대를 하겠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와 혁신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신 분입니다. 예. 그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은 기본 그 스탠스가 뭐냐면 기본 강령이나 주장이 부정선거를 파헤치자는 거고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탈당을 해서 다른 정당을 차렸는데 예. 지금 장동훈 당대표께서는 우파 진영의 대결집을 위해서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그다음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혁신, 조원진 당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나갔죠. 우리공화당, 예. 뭐 고영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 이런 등등의 우파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걸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저는 예. 현직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우리 서울시장 선거, 우리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일선에서 네. 그걸 치러야 될 지역사령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광훈, 고영주, 황교안,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예. 중도층에 있는 그리고 당선을 결국 결정짓게 되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벌써 며칠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겠다는 거고. 특임 목사 2명에 대해서는 정식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아까 보셨지만 정치보복 얘기를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참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분이 어쨌든 뭐 성직자임을 본인이 자처하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그 집회에 나온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이건 저항권의 행사다, 정당하다. 국민저항권 이런 표현. 예, 이런 주장을 계속했으면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해야죠. 이제 와가지고 발뺌하고 본인과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 특임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상당한 로얄티를 갖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런 진술을 하는데 예.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하고요.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을 아마 특검에서 꼼꼼히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서부지법 이 폭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도 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들여다 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소환은 그런 사전적인 법률적 검토에 기초해서 당사자 진술을 듣고 신병 처리를 포함한 그런 예.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런 소환이 아니었나 싶고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게 발생한 지가 워낙 오래된 네.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전에 수사를 제법 좀 많이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 아까 저희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네. 같이 연관돼서 보면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익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우리 장도영 대표의 발언이나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을 감싸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나 황교안 전 총리도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연대를 이렇게 계속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이런 네. 걸 보면 전반적인 맥락이 내년 선거를 일단 우파 연대, 우파 결집의 전략으로 치르겠다는 뜻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전략을 당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당대표가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합니다만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이 폭망했을 때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대표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탄핵의 이 후폭풍에 막혀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서로 홍준표 대표는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었던 그런 그랬었나요? 기이한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오는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만약에 그런 꼴이 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거 전략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중도표가 결국은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보수 진영 정말 묻지마 콘크리트 보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 정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묻지마 또 진보 철벽 콘크리트층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들은 결집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항상 승패, 대선의 승패든 총선의 승패든 지방선거의 승패든 선거의 전국적 승패는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편하게 제가 예를 들면 노무현을 찍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명박을 찍었던 분들이고 박근혜를 찍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찍었고 윤석열을 찍었고 이재명을 찍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결국 움직여서 대통령의 당락의 결정이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더 소구력 있게 지지를 호소하고 우리 정당이 수권 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예. 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또 부정선거는 정말 파헤쳐된다고 하는 그런 윤어게인 세력의 발목에 잡혀서 우리 당이 계속 우클릭을 하면요. 예. 이 중도표는 사실상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본래 목표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세력들만 모아서 당론을 지키겠다. 아까 박민영 대변인, 이준호 대변인 말한 게 당론을 위배했다고 해당이라고 그러는데 당론이 민심보다 유의했습니까? 그러면 민심을 저버린 당론을 지키겠다고 당론을 정말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정권 획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정당이 우리가 극단적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을 해야지 강경 지지층의 환심만 사고 강경 지지층의 속 시원한 말만 해서 선거 승리에는 나 몰라라 관심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극단주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검 재판 소식 좀 살펴볼 텐데 조금 전에요. 그 내란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를 했죠. 여기에 대한 공소장을 이제 입수해서 보도한 언론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계속적으로 과거로 가고 있었는데 이 내란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취임 반년 만에 취임하고 6개월 뒤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찌감치 일종의 이제 망상적인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게 저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에는 그 2024년 3월 정도부터 그렇죠. 어쨌든 이 비상계엄 관련된 거론을 했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그보다도 훨씬 일찍이 물론 그때는 이제 계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 계획이나 모의나 이런 걸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윤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식의 이 권한 행사에 대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상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건 현재 우리 헌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그런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도 사라졌고 그런 권한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즉시 국회가 그걸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헌법에 유신헌법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상대권이라는 건 우리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 개념마저도 굉장히 오도된 예.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검 이제 수사가 결국에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계엄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또 하나의 증거가 저 공소장을 통해서 일부 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취임하고 반년이면은 2022년 뭐 한 겨울절 됐는데 그때 여소야대 국회였었고 그 즈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야권에 대해서 대화 재수처라든 게 그런 게 없었죠. 전혀 없었고요. 뭐 야당 대표를 만나거나 야당과 협치를 할 의지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던 도어 스태핑마저 뭐 일부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또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불통이 훨씬 더 심화돼 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제 국정 난맥상이라는 게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라고 윤 전 대통령은 핑계를 댔고 당시 여당도 이제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만 일찌감치부터 그런 그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 노력 이런 게 전혀 없이 비상대권과 같은 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결국 이제 계엄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얘기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저 발언을 국민의힘 만찬 지도부 만찬에서 했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밝혀진 공소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서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비상대권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싹쓸이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막연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많이 했다는 것이 그 시점에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취임 첫 해에 말쯤에 했다는 것은 취임하고 6개월 후에서부터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랑 있는 데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상당히 좀 일찍부터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국면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강대강의 충돌로서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뭐 공소장에 적힌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서로 피고와 그렇죠. 검찰 사이에서 논란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좀 안타까움을 좀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 국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국가에서는 자유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직접 뽑고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직접 뽑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되게 총선에서 또 야당을 뽑아줘서 또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견제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여소야대가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그때마다 대통령은 다 타협하고 조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DJ가 그렇게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정계 개편을 합니다. 노태우 때 3당 합당을 한다든지 DJ 같은 경우는 DJP라고 그래서 JP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이끄는 공화당과 연정을 통해서 이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가려는 정치적 접근을 해요. 그게 사실은 정치의 방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정치를 시작도 안 해봤고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유권자의 민심이나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정치적 타결이나 정치적 접근이나 정치적 모색은 해보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치를 좀 해본 분이고 정치에서 트레이닝된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여소야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소야대를 뚫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정치적 방법과 정치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싹쓸이 총살, 뭐 계엄, 비상대권 이런 과격한 발언이 않나 싶고 그게 결국은 분해 번영에서 이제 실행까지 갔던 것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